안녕하세요. 삼성 SDS 물류사업부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차미린입니다. 오늘도 임수혁 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해상 시장 동향에서는 시장 동향과 커져가는 미 동부 항만 노조 파업의 위험과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 전망에 대해, 그리고 항공시장 동향에서는 시장 동향과 장기 계약 비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CN에어 요충지인 두바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웨비나에서는 스페셜 레포트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발간된 스페셜 레포트는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에 따른 영향 분석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상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물류 MI그룹에서 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임수엽 프로입니다. 지금부터 해상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전문기관의 컨테이너 시황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서는 2024년을 홍해 사태로 인해 물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컨테이너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룬 한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약 700척의 선박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필요로 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12%나 증가했고, 물량의 운송 거리도 포함한 개념인 TU 마일스도 전년보다 17% 정도의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TU 기준의 수요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수준이지만 TU 마일 측면에서는 2024년에 유독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의 증가세는 홍해 사태로 인한 희망봉 우회에 기인한 것으로 2025년 초기에는 홍해 사태 혼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컨테이너 선대는 폐선을 고려한다 해도 많은 증가가 예상되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급 악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DHL에서는 성수기 동안은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요는 조기 선적 영향으로 전망치보다 높았으며 이는 3분기까지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컨테이너 선대 규모가 3천만 TEU에 이를 정도로 커졌지만 남미, 북미 서한 및 북유럽 항로에 신규 인도된 선박들이 대거 흡수되면서 여전히 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클락슨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수요 전망치는 올 1월 3.8%로 시작하여 꾸준히 상승했고 8월에는 5.2%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급 전망치 또한 매월 증가하여 이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3%를 기록하며 공급 과잉의 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태, 미 동부 항만 파업 위험 등으로 당분간은 여전히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의 수입 물동량을 기반으로 수요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6년간의 미국 수입 물동량을 분석했고, 상반기 물동만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5대 품목은 가구, 기계, 플라스틱, 전자기기, 차량이었습니다. 이 5가지 품목은 6년간 전체 물동량의 41%를 차지하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년의 기간을 크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서 2022년, 그리고 현재 2024년으로 나누어 물동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팬데믹 기간과 현재 물동량은 팬데믹 이전 대비 모두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대비해서 현재 2024년을 비교해 보면 가구, 차량은 약 20% 성장했고 기계는 27%, 플라스틱, 전자기기는 30% 이상 물동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과 2024년 물동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5대 품목 중 4개 품목만이 팬데믹 때보다 물동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는 팬데믹 대비 올해 물동량이 오히려 약 5% 감소했으며 기계, 플라스틱, 차량은 약 11% 증가했고 전자기기는 5%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중 기계, 차량, 전자기기는 올해 5월 바이든 정권에서 중국 수입품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던 품목들입니다. 올해 미국의 수요는 팬데믹 이상으로 견조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례 없던 이른 성수기로 인해
5월 이후부터 물동이 크게 늘어났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해운 거래소에서 매주 발표하는 SCFI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SCFI는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8월 마지막 발표치에서는 2,963포인트로 3개월 만에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023년 평균인 1,000포인트에 대비해서는 3배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북미 등 주요 항로 운임이 7월 대비 8월에 9에서 16%까지나 급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의 첫 번째 해당 시장 이슈 분석은 미 동부 항만 노조 파업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철도 파업이 정부의 중재로 현재로서는 일단락이 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의 가능성이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항만의 운영 주체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ILA라는 미 동부 연안에 위치한 14개 항구에서 근무하는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고 USMX라는 동부 연안에 있는 터미널, 항만청, 해운사 등의 단체가 소속된 사측 연합이 있습니다. 이 두 운영 주체는 올해 9월 말에 만료되는 마스터 계약 항목에 대한 재계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ILA는 이미 작년 7월에 올해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10월 1일부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ILA가 내세우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임금 인상, 두 번째 작업 할당, 세 번째 터미널 자동화에 대한 것입니다. ILA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항만 운영사인 APM 터미널과 그 모회사인 세계 2위 해운사 머스커가 오토 게이트 시스템을 통해 노조원들의 노동력 없이 항만 터미널에서 트럭을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사측과의 즉각적인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엘라바마주 모빌 항만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확인했는데 이는 다른 항만에서도 사용 중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A는 USMX의 주요 회사 중 하나가 자동화를 통해 우리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제거하려고 계약을 위반하는 마당에 사측과 협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USMX는 업계 최고 임금 수준을 제한하며 항만 노조를 설득하려 했으나 자동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 항만의 물동량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중입니다. 파나마 운하의 현대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2002년 대비 2023년 물동량은 143%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최근 텍사스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2018년 대비 2023년에 휴스턴 항만은 41%, 사바나 항만은 13%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뉴욕 뉴저지 항만은 올해 상반기 420만 TU를 기록하며 미국 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파업 시 그 적체를 해소하는 데 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정상화되기까지 내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항만 자동화에 대한 양측 간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분석 주제인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신규 인도되는 컨테이너 선박은 역대 최고치인 약 290만 TU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신조 인도량은 약 32만 TU를 달성하면서 월 인도량의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과거 호황기였던 2007년에 발주된 선박이 인도된 시점에 최고점이었던 2010년 7월 26만 TU보다도 23%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기록적인 신조 인도량을 바탕으로 올해 컨테이너 선대는 3천만 TU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복이 늘어나는 속도도 점차 빨라져 1천만 TU에서 2천만 TU까지 9년 걸렸던 선대 증가세가 2천만 TU에서 3천만 TU까지는 1년이 줄어든 8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공급 증가는 홍해 사태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라 시황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 전문기관에서는 현재의 수요 공급 상황을 바탕으로 본다면 2025년까지 여전히 공급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은 홍해 사태로 인한 희망봉 우회에 따른 선복 흡수 효과로 한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동 사태가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증가율은 7에서 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 사태로 인해 가장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아시아 유럽 구간은
올해 1월부터 공급 증가율이 20% 후반까지 치솟으며 컨테이너 선대가 유럽 구간에 집중 투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에 대해 여러 시장 분석 기관에서 운임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라이너리티카에서는 내년 6월까지 아시아 유럽 구간의 해상 운임이 무려 70%나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HSBC에서도 신규 선박으로 늘어난 공급 과잉으로 특히 유럽 지중해 운임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시장 동향 발표를 맡은 물류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 차미린네입니다. 9월 항공시장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시장 동향 중에 택에서 제공하는 발틱 항공 운임 종합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틱 항공 종합 지수는 6개의 주요 출발지 프랑크푸르트, 홍콩, 런던, 시카고, 싱가포르, 상하이와 17개의 도착지 노선의 화물 운송 업체가 제공한 일본 화물에 대한 주간 거래 요율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2024년 8월 셋째 주 항공운임 종합지수는 둘째 주 대비 0.1% 하락했으나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 상승한 21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화물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객기 추가 투입으로 인해 화물 운임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즉 여름철 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여객기 공급이 증가했고 여객 수요가 항공화물 시장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운임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런던발 운임이 각각 2.4%와 0.8% 하락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18%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유럽향 운임은 상승하였지만 중국향과 중남미향 운임은 특히 마이애미에서 강한 상승세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틱 항공 운임 종합지수는 항공화물 시장 전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각 지역의 운임 변동에 주목하며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택 인덱스에서 제공하는 2024년 8월 한 달 동안의 미국 착 운임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편의 데이터는 홍콩,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 운임의 주간 변화를 나타냅니다. 먼저 홍콩발 미국행 운임부터 보시겠습니다. 8월 초 5.64달러에서 시작해 8월 말에는 5.8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홍콩발 운임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 약 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수요 증가와 운임 상승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발 미국행 운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8월 초 5.59달러에서 8월 말에는 5.84달러로 약 4.7% 상승했습니다. 중간에 소폭 하락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발 미국행 운임입니다. 이 구간의 운임은 8월 한 달 동안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8월 초 8.31달러에서 시작하여 8월 12일에는 6.82달러로 크게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하여 8월 말에는 8.23을 기록했습니다. 운임의 변동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발 미국행 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발 운임은 8월 초 5.09달러에서 8월 중순 5.33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약간 하락세를 보이며 8월 말에는 5.14달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도발 운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8월 동안 홍콩과 중국발 운임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베트남발 운임은 큰 변동성을, 인도발 운임은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은 2024년 8월 한 달 동안 유럽착 항공 운임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홍콩발 유럽행 운임입니다. 8월 초 4.41달러에서 8월 말 4.50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홍콩발 운임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8월 동안에도 약 2%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발 유럽행 운임은 8월 초 3.87달러에서 8월 말 4.05달러로 상승했으며 중간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8월 동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발 유럽행 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발 유럽행 운임은 8월 초 6.07달러에서 8월 말 5.25달러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의 운임은 7월 말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8월 초 휴가 시즌과 유럽 내 공휴일로 인해 5주 연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유럽 내 수요 감소와 시즌 특수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발 유럽행 운임은 8월 초 3.44달러에서 8월 말 3.41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도발 운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큰 변동 없이 8월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유럽향 운임은 홍콩과 중국발에서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베트남발 운임은 지속 하락세를, 인도발 운임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월드 ACD에서 제공한 2024년 33주차 항공화물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공급과 수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 여름 휴가 시즌과 유럽 내 공휴일의 영향으로 인해 제조사들의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전 세계 항공화물량이 급감했습니다. 8월 첫째 주에는 1% 감소했으며 둘째 주에는 무려 7%나 감소했습니다. 33주차에는 전반적으로 항공화물량이 2주 대비 마이너스 4%로 크게 줄었고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5%씩 하락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발 화물이 무려 47%나 급감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운임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평균 요금이 전년 대비 11% 인상되며 2.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45%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유럽발과 미국발 항공운임은 각각 전년 대비 11%와 9% 하락했습니다. 특히 유럽발 운임의 큰 하락은 아시아발 화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이 추가적으로 증가했으나 유럽발 구간의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며 전년 대비 55%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공화물 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뜨거웠던 여름철 항공화물 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포워더가 제시하는 항공화물 판매 운임은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초까지 새로 계약된 장기 일반 화물 판매 운임은 킬로그램당 4.42달러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포워더들의 최대 1개월 유효한 스팟 구매 운임을 살펴볼까요? 이 운임의 성장은 시장의 선행 지표로 작용됩니다. 약 9주 후에 포워더의 판매 운임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월 초 포워더의 일반 스팟 운임은 전년 대비 40% 상승하였습니다. 스팟 운임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강력한 전자상거래 수요와 고성능 컴퓨팅 및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된 스팟 운임은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는 화주들로 하여금 마켓 내 계약 운임 비중을 높이게 만듭니다. 더불어 마켓 내 장기 운임 계약 비중이 높을수록 단발성의 스팟 운임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게다가 성수기에 부여되는 PSS까지 고려한다면 남은 분기의 스팟 운임은 그 기세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항공사들은 올해 연말 성수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항공사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화물 노선에 추가적인 용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항공사들은 라틴 아메리카로 운항하던 화물기를 이 노선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에는 현재 큰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은 매우 많지만 반대로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돌아오는 화물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제네타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적재율, 즉 화물기에 얼마나 꽉 차서 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90%에 달합니다. 반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돌아오는 항공기의 적재율은 겨우 4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전 방향과 후 방향의 화물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 운임이 돌아오는 운임보다 3배나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여전히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가는 노선보다 더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노선의 비행시간은 비슷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실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팟 운임 화물도 약 20%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들어오는 스팟 화물 운임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으며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국제 화물 공급 성장률과 항공기 공급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시버리에서 제공한 데이터로 2019년 7월과 2024년 7월 비교한 전 세계 항공 화물 공급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화물 공급 성장률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화물 공급 능력이 7% 증가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가장 고른 성장을 보이는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수출입 양 방향의 공급이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역의 수입 공급은 19년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럽 착 노선 공급이 19년 대비 15%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아이아타 공급 전망은 지역별 항공기 인도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약 5,000대의 신규 주문 폭등으로 인해 인도 지연된 기재수가 약 17,00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4년 제조사의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죠. 이로 인해 인도량이 제한되고 있어 아이아타는 2024년 초 발표했던 인도량을 약 11% 감소한 15,083대로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인도 예정인 항공기는 2,293대로 24년 대비 44.9%나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아이아타는 또 조정된 공급을 발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 이슈 브리핑입니다. 2023년 11월 이후 홍해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통행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죠. 수에즈 운하는 세계의 해상 물류의 중요한 통로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공장들은 긴급 자재나 재고 회전율이 빠른 제품, 즉 FMCG를 빠르게 운송하기 위해 항공 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공 운송의 높은 운임이 화주들에게 또 다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비싼 항공 운송비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며 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 운송의 경제성과 항공 운송의 속도를 결합한 복합 운송 방식인 CN에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N에어는 비용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N에어 복합 운송의 주요 허브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의 경제성과 항공의 속도를 결합한 물류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하노이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일반 화물 운송 시 항공 운임 대비 약 6%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해상 운송 대비 운송 시간을 44%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의 지도를 통해 주요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밀집한 아시아 국가에서 방콕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로 해상 운송 후 항공으로 운송 모드를 전환하여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됩니다. CN에어 복합 운송은 유럽뿐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미주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해상 운송 후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 또는 중국에서 미국 동부나 서부로 운송 후 중남미로 연결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N에어 복합 운송은 항공과 해상의 장점을 결합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합 운송 방식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CN에어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바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 물류 허브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제벨알리 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벨알리 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으로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인 위치 덕분에 대부분의 메이저 선사들이 제벨알리 항을 모선으로 삼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바이가 국제 물류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베랄리 항의 지리적 이점은 CN에어 복합 운송의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동의 다른 항만들도 유럽으로의 항공 운송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베랄리 항에서 피더선을 이용해 화물을 옮겨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짓 타임이 길어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베랄리 항은 이러한 과정을 최소화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2023년 11월 발생한 홍해 위기 이후 제베랄리 항은 아시아와 인도발 유럽 향 공급 압력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베랄리 항만에서의 아시아 물동 처리를 보면 홍해 사태 이후 LCL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CN에어는 FCL보다 LCL 형태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베랄리 항을 통한 LCL 물동 추이로 CN에어의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베랄리 항의 또 다른 강점은 그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입니다. 이 항만은 전산화된 세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통관 절차가 매우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이는 복잡한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두바이의 물류 인프라는 CN에어 복합 운송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바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으로는 7시간 이내 두 대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지리적 이점은 글로벌 물류에서 두바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두바이는 화물기 전용 공항과 여객기 전용 공항을 각각 운영하며 이 공항 간 원활한 연결을 위해 전용 트럭이 24시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베랄리 항과 두바이 공항을 연결하는 세관 도로 덕분에 CN에어 복합 운송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앞으로 글로벌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CN에어 복합 운송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바이가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제 해상 및 항공 시황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 해상 동향 키워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의미로 시계 제로라고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시계 제로란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는 시계란 한자어와 숫자 0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제로로 이루어진 신조 합성어입니다. SCFI는 3개월 만에 3천선이 붕괴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의 위험과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성수기 동안 높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서는 이후 공급 과잉에 따라 시황 하락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공 동향은 불균형 성장입니다. 8월 초 휴가로 물동이 줄어들면서 베트남 지역의 경우 전주 대비 17.9%나 떨어지는 주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운임은 제자리를 찾았고 9월 초 kg당 8.83달러까지 치솟으며 운임의 변동폭이 큰 한 달이었습니다. 24년 2분기는 시장 내 장기 계약이 약 54%에 육박합니다. 이에 스팟 운임은 더욱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아시아발 수요와 운임은 지속 성장세이나 반대로 돌아오는 유럽발, 미국발은 수요도 운임도 낮은 상태입니다. 전체 항공 화물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이나 일부 국가의 집약된 성장이 이를 이끌고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은 8월 마지막 날 발간된 스페셜 레포트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에 따른 영향 분석에 대해 임수혁 프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 강화에 따른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난 5월 14일 미국 정부는 전기차 등 대중 전략 수입 품목들에 대해 301조에 따라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5년 만에 대중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하원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도 대중국 견제 기조 속에서 4월에는 중국 드미니미스 남용 금지법을 발의하였었는데요. 이렇게 최근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강경책들을 내어놓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에 질세라 동일한 강도의 무역 보복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글로벌 무역 전쟁의 재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및 EU를 대표로 하는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주고받기식 무역 보복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에 걸쳐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의 부활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IMF 총재는 세계 각각의 잇따른 무역 제재로 세계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세계 경제 GDP가 최소 0.2%포인트에서
최대 7%포인트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제재들의 내용, 이어서 그에 따른 미국의 대중 수입 물동 영향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위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소비 약화에 고전하던 중국은 내수로 소진되지 못한 재고 물량을 글로벌 시장의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수출액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중국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가 감소한 반면에 총 수출량은 오히려 6.2%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보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며 저가 공세를 펼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의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조선, 태양광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 인하 폭이 커서 2024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0에서 60%나 수출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단가는 약 20%에서 50%나 급락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품목들은 한국과의 주요 경쟁 품목인데요. 한국산 대비 중국 수출 단가가 25%에서 73% 수준밖에 되지 않아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EU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자국 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강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중이고 EU 또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등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관세 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EU의 관세 인상과 반덤핑 조사에 반발하여 자국의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기 위한 관세법을 제정하며 강력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기 회복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첨단 기술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투자 및 설비 투자 강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 생산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의 과잉 공급은 단시일에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배경의 두 번째로는 미국 전자상 거래 시장 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또한 글로벌 추세와 같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전자상 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는데요. 2019년 6천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 전자상 거래 시장은 성장을 반복하여 2023년에는 1조 1천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될 텐데요. 23년 6월 미 하원의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의류 및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인 쉬인과 테무가 미국으로 배송하는 800달러 이하, 즉 드미니미스 면세 적용을 받는 소형 포장물 중 30%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무서운 성장세는 미국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800달러 이하로 면세 적용을 받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당국의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도용, 즉 모조품이나 그리고 펜타닐 등 불법 약물들이 유입되는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드미니미스 면세 기준 남용 방지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배경의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금년 11월로 다가올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원 선거입니다. 11월 대선과 함께 상원 34석, 하원 전체 43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여느 나라에서들과 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중무역 강경책들을 내세우며 선전에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미국의 조사기관인 퓨어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1%나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심리를 고려한 대중 견제 정책들은 선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배경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부터는 미 정부의 대중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조치와 미 의회의 대중 드미니미스 남용 방지 법안 발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인상 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대중 수입 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트럼프 정권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지칭해 미중 무역 갈등 1라운드라고도 하지요.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총 무역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난 20여 년 동안 무역 자유화의 최대 수혜국이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은 교역을 확대해 나갔으나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점차 증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 2,730억 달러 적자에서 2018년에는 4,192억으로 약 54% 증가했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미 무역대표부가 대중경제 제재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5차례에 걸쳐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맞대응하였으며 특히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역 갈등으로 인한 물동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2019년 미국의 중국발 해상 수입 물동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중국발 해상 수입 물동 규모는 총 1,051만 TEU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상위 7개 품목이 57%를 차지하였는데 그중 6개 품목이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던 품목에 해당합니다. 그 6개 품목은 가구, 기계, 전자기기, 플라스틱, 철강, 차량으로서 해당 품목들의 물동량은 2019년 연초 대비 연말을 비교해 보았을 때 26%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그 물동이 15% 감소하며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은 2019년 미국의 대중 수입 품목의 물동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양국이 합의를 이루며 잠잠해졌던 무역 갈등은 올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다시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진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는 전기차, 태양광셀, 철강 및 알루미늄,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항만 크레인 등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5월 발표 시점에는 관세 발효 일정이 8월 1일부터였으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약 1천여 건의 의견을 검토 중으로 1차적으로는 2주 연기하며 8월 중에는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8월 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일정 연기를 발표하게 되어 실제 발효 일정은 더욱 늦춰질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산 크레인 관세 인상에 대해 미국 항만협회의 반발이 커서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관세 인상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중국발 조기 선적 환물들이 급증했습니다. 실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발 미국 수입 물동을 살펴본 결과 물동량이 실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발 해상 수입 물동은 538만 TEU를 기록했고 그중 고율 관세가 부과된 품목인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차, 철강 및 알루미늄의 물동량을 살펴본 결과 관세 정책이 발표된 5월 전후로 물동량이 16%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비수기인 2분기가 1분기보다 물동량이 7%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는데요. 5월 중순 미 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고율 관세가 적용될 8월 이전에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계획을 앞당겨 조기에 선적하려는 화물들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발효일인 8월 1일이 한 달이나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한 고율 관세 부과 발효일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예상한 하주들로부터의 선적 물량은 차츰 줄어들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 1라운드, 2라운드 무역 갈등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의 해상 수입 물동 역량을 그래프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무역 갈등이 발생한 2018년에서 19년
기간의 대중 수입을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대중 수입액은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16%나 감소하여 분명히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 감소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대중 수입액이 다시 증가해 오다 23년 들어서는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 및 미 수요의 약세로 인해 대중 수입 금액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5월 접어들며 미 중 간 2라운드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반기 추이를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동량 기준으로 본다면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조기 선적 수요로 5월 중반 이후부터 급증했던 중국발 수입 물량은 고율 관세가 실제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추후 발표된다면 그로부터 2주 이후에 정식 발효가 되는 까닭에 아시아에서 미주로 해상 운송을 통해서 보내는 화주들은 해당 화물이 고율 관세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고려하며 물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 하원의 중국 드미니미스 남용 금지법 발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드미니미스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드미니미스 논 쿠랏 렉스라는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법은 사소한 것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드미니미스의 드는 about을 뜻하고 미니미스는 작은 것들을 뜻합니다. 유추할 수 있듯이 드미니미스는 미 관세법 제321조에 근거하여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입품의 금액 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드미니미스 면세 제도는 미국의 1938년에 최초 도입 당시 기준액이 $5 이하였다가 점차 금액 기준이 커졌으며 이후 2016년도에는 무역 촉진을 위해 $200에서 $800로 대폭 확대되었고 전자상 거래 시장 급성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좌측 테이블에서 보듯이 수입품의 금액 기준에 따라 미 수입 통관 방식이 구분되는데요. 드미니미스 기준인 $800 미만일 경우 목록 통관이라 하여 관세나 수수료가 면제되고 제출 의무 또한 경감되어 최소한의 데이터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면세의 혜택뿐만 아니라 통관 시 편으로 인해 많은 수입 소형 제품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금액 기준은 각각의 발송인 기준으로 품목들의 합산 기준, 그리고 1인당 하루에 한 건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측의 테이블은 미국 CBP, 즉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미 수입 물량 중 드미니미스 면세 적용건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수는 BL 건수이고 금액은 통관 신고의 기준인 점 말씀드립니다. 항공, 트럭, 해상 및 철송 등 모드별로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보면 총 10.5억 건이 드미니미스, 즉 $800 미만에 해당되어 면세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수입 건수의 94%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건수 기준으로만 본다면 대부분의 수입 물량이 $800 미만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혜택을 받은 10.5억 건 중 항공 물량이 83.6%의 비중을 차지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상 물량은 0.2%로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의회에 따르면 10.5억 건 중 60.8%가 중국발 화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약 33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2024년 4월 미 하원에서는 중국 드미니스 남용 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 드미니미스 면세 적용건이 미 전체 수입건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 면세 혜택을 관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관 시 목록 통관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다 보니 감독 당국의 감시가 촘촘하지 못한 틈을 이용해서 위조품이나 불법 약품 등이 이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급기야 중국 드미니미스 남용 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세 제도를 이용한 중국의 관세 회피 방지와 미 산업 보호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대중 301조 관세 대상 물품의 드미니미스 혜택을 즉시 폐지, 반덤핑, 상계 관세, 국가안보 관세 등 다른 무역 구제 조치 품목에 대한 드미니미스 혜택 적용 금지,
301조 대상국의 드 미니미스 수입품에 대해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따른 10자리 품목 분류 코드 작성을 통한 데이터 수집 효율성 제고, 마지막으로 절차 위반 시 최초 건의 경우 5,000불, 이후 위반 시에는 매 건당 1만 불의 벌금 부과가 있겠습니다. 미 하원의 입법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법안 발의 후 새 위원회 심사 통과, 하원 전체 표결, 그리고 표결 통과 시 상원의 상임위원회 심사 및 전체 표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서명 및 발효가 있겠습니다. 현재 동 법안은 4월에 하원 발의 및 새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 하원 전체 표결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 상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그리고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금년 안에 발효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상 이번 회기에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차기 의회에서 재발의 및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 법안의 내용대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발 미국 수입 물동량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지 추정해 보았습니다. 미 하원은 이 규제가 통과된다면 중국발 물량 중에서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수는 60%까지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을 앞장에서 보았던 미 관세 국경보호청의 23년도 드 미니미스 실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드 미니미스 면세 총액 545억 달러 중 항공을 통한 수입권은 83.6%인 약 456억 달러이며 그 중에서 중국발 비중인 60.8%를 반영한다면 약 277억 달러가 면세 적용을 받은 중국발 물량임을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이 언급하였던 감소분 60%를 적용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약 166억 달러의 금액이 이 법안에 따른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감소가 예상되는 중국발 물량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만 본다면 어마어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만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가 시작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일부 국가들의 드 미니미스 기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프로님, 미국의 면세 기준은 800달러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한국은 얼마를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프를 안 보고 답해 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봐버렸습니다. 150달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리한 관찰력이십니다. 네, 한국은 150달러, 미국발 수입품의 경우 200달러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표만 보더라도 미국의 드 미니미스 기준이 800달러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나마 호주가 660달러 수준으로 따라가는 수준이지만 EU는 164달러, 캐나다는 15달러, 중국은 7달러 정도로 대체로 매우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어서 면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U 및 캐나다 등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면세 기준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의 성장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해외 이커머스를 통한 거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드 미니미스 면세 혜택으로 수입된 건들의 평균 금액이 약 52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 기준 관세 등 수수료 부담 시에도 약 30에서 40달러가 추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탈되는 소비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즉 수요의 이탈이 관세 증가에게 비탄력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시 차프로님, 만약 이커머스를 이용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 6만 원 정도 하던 상품이 관세가 붙어서 10만 원 정도 된다면 구매를 계속 하실 것 같은가요? 글쎄요.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굳이 해외가 아닌 국내 이커머스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적지 않은 고객들이 해외 이커머스를 통한 구입을 망설일 것으로 보여져서 최근 이커머스 수요 급증으로 인한 항공운임 공급 부족 상황이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 같아도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국내를 이용하지 해외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적용, 그리고 드 미니미스 면세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론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미국, 중국, 한국이 받게 되는 영향, 그리고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고관세 적용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또한 최근에 개정한 관세법을 근거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의회 차원에서도 원산지 규정 강화, 그리고 기업의 국적까지 고려한 규제 등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미니미스 면세 남용 금지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도 이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어 많은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미 상공회의소, 대외무역위원회, 그리고 전미 제조업체협회 등이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로는 관세 인상은 결국 영세 업체들이나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며 현재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대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드미니미스 면세 관련 제도도 발의된 법안처럼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조건부 제외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 국가에서 중국을 전면 제외하는 등 강화될 공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 중, 한 각 국가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미국은 우선 관세 인상이나 드미니미스 면세 규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1, 2위의 양국가가 무역 갈등을 이어가면 양국 간 교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경우 대중 관세 인상폭은 크지만 중국 전체 수출에서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고율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23년 기준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지만 이는 23년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의 6.8%, 그리고 중국의 글로벌 전체 수출액 중에서는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만 서방의 대중 견제 기조가 확산되고 미국이 제3국들에 대해 우회 관세를 강화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관세 조치가 한국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며 중국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에 따라 제3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현재의 미중에 편중된 무역 구도를 벗어나서 개도국 등 무역 대상국들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겠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관세를 비롯한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경제 블록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한국 또한 이런 급변하는 글로벌 재편 추세 속에서 많은 경쟁과 리스크에 노출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무역 대상국의 다변화와 중국의 값싼 원재료를 이용한 경쟁력 향상 노력 등 여러 가지의 자구 방안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많이 유익하셨는지요? 이상으로 9월 삼성 SDS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